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지만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일이 오랫동안 생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치매에 걸리셨어요. 상태가 좀 심해져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지요. 그런 아버지를 저는 혼자 보살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네요. 사실 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도 멋진 분이셨어요. 강력반 형사로 일을 하신 아버지는 어린 시절 제게는 영원한 우상이었지요. 체육특기생으로 형사가 된 아버지는 20년 넘게 형사일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동료나 후배 형사들은 아버지가 전설적인 형사였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고 많이들 안타까워 하시지요. 아버지는 형사로 일을 하면서 결혼도 했고 그렇게 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이 힘들고 위험하긴 했지만 세 가족이서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지요. 저도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한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버지도 나이를 드셨고 저도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릴 땐 아버지를 따라 형사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심하게 반대를 하셔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아니? 툭하면 다치고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데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 행여나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쓰는 직업 가져. 라고 하셨습니다. 형사인 아버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평생을 마음 졸이면서 살았는데 자식이 그 길을 걷겠다고 하니 반대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취업하는 걸 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두 분이서 타고 가던 자동차가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취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본인의 잘못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요. 게다가 아버지는 부상 때문에 형사일을 그만두셔야만 했습니다. 몸 안 쓰는 부서로 배치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조금 일찍 은퇴하는 셈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형사일을 그만둔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군요. 가스레인지 불을 안 꺼서 냄비를 태워 먹은 일도 많았고 가끔씩은 제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더군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아버지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지요. 의사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까지 치매에 걸리시다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막 취업을 한 상태였고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였죠.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요. 그러다가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노인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낮 시간 동안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을 보호자 대신 돌봐주는 기관이었지요. 그냥은 들어갈 수 없었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자격이 되면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했었지요. 얼마 후 공단 직원이 나와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시더니 요양 등급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에 입소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센터에서 아버지를 보살펴 주었고 퇴근을 해서는 집에서 제가 아버지를 모셨지요. 회사에서도 그런 저의 사정을 알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야근을 해야 되는 날에도 저는 집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더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아버지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다 보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제게 관심을 보이던 여자들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혼자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나서 친구들은 하나둘 애 아빠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생활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가 바라는 전부였죠. 솔직히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누가 날 만나주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먼저 포기를 한 거였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먼저 다가와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되었지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계시던 보호센터에 봉사를 나온 미용사 아가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센터에 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아버지한테 유난히 살갑게 대해주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그 여자만 오면 크게 반가워하면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했었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두서가 없는데도 그 아가씨는 친절하게 받아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아가씨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사귀겠다는 마음은 아니었고 그냥 이쁘고 착한 아가씨가 아버지한테 잘 대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내게 따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연락처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그녀는 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현수 씨는 왜 내게 사귀자는 말을 안 해요? 라고 하더군요. 뜻밖의 말에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솔직히 우리 이 정도면 데이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현수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다영 씨한테 호감이 있어요. 그런데 다영 씨도 알다시피 제가 사정이 좀 그래서 여자친구 사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다영 씨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영 씨가 아버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현수 씨 아버지도 좋은 분이고 현수 씨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다영 씨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다영 씨가 괜찮다고 해도 다영 씨 부모님들은 반대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네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내가 설득할 수 있어요. 내가 집에 가서 잘 이야기해 볼 테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내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엄마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면서 이제부터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다 알면서도 교제를 허락해준 어머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다영 씨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영 씨는 나와 사귀던 중에도 아버지에게 자주 들러서 말벗이 되어주고 하더군요. 그땐 다영 씨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계절이 지나 가을이 되었을 때 다영 씨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영 씨는 마음이 급한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둘 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마음도 통했는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지요. 빨리 결혼해서 현수 씨랑 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결국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다영 씨의 말처럼 더 미룰 이유도 없었네요.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우리는 다영 씨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다영 씨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비 장모님은 웃으면서 결혼을 해도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둘이 결혼하면 나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조건이야. 치매 걸린 시아버지 모시는 게 흉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니잖아. 다영이 혼자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같이 거들면 아버님 모시는 것도 훨씬 수월할 거다. 장모님의 제안에 오히려 제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결혼을 하면 아버지 모시는 문제로 다영 씨한테 미안했는데 장모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다영 씨에게나 저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지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신혼여행도 생략했습니다. 다영 씨는 그런 부분도 전부 이해해 주더군요.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저도 마음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호센터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지요. 장모님이 시설보다는 집에서 모시는 게 나을 거라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모님한테 용돈도 드리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었지요. 그동안 혼자서 아버지를 책임져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다영 씨나 장모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익숙해졌고 회사 생활도 안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피임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러자 아내가 피임 같은 거 한 적 없어.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생길 때가 되면 생기겠지. 라고 하더군요.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활기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그래서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는지 살도 많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아내와 장모님을 피하는 눈치시더군요. 처음에 함께 살게 되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말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죠. 아버지는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엉뚱한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당신을 피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안 그래도 아버님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 아버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감당이 안 될 지경이야. 당신은 낮에 회사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유별난지 몰라. 아내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장모님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래도 둘이서 같이 돌보고 하니까 버텨내지.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을 거다. 나도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 말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만 들더군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용돈을 더 챙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회사에서 휴가 받으면 내가 며칠 모실 테니까 둘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힘들겠지만 지금은 좀 수고해 주시고요. 장모님은 말이라도 고맙다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에게 폭력적인 행동도 하시더라고요. 치매 증상도 점점 더 심해져서 아들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봐도 아버지의 행동이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께도 죄송했고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 장모님이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하시더군요. 자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해. 내가 듣자 하니 그런 데 가서 지내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던데 안 될 말이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모셔. 아니에요. 요즘은 요양원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도 가능하면 집에서 모시고 싶지만 더 이상 장모님한테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장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이에요. 장모님이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데 모셔서 자주 찾아뵙기로 결정하였네요. 아내는 끝까지 자기가 모시겠다면서 반대를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외근이 있는 날이었는데 일이 일찍 끝나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였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기분 좋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방에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날 보더니 아저씨, 나 좀 살려줘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치매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그날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온몸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더군요. 그걸 본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저를 본 아내와 장모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낮에 아버님이 갑자기 욕을 하시길래 좋은 말로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 그런데 아버님이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날 때리기 시작하더라고. 계속 얻어맞기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묶어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당장 풀어드려. 그러자 장모님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사돈 어른이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영이도 큰일 날 뻔했어. 자네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 서운하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한 말도 신경이 쓰이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가 살려달라는 말까지 했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아버지를 서재로 모셨지요. 온몸을 꽁꽁 묶은 밧줄을 풀어드리고 아버지의 몸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말과는 달리 아버지는 얌전하게 앉아 계시더군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가방을 불쑥 내밀더군요. 그 가방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형사 시절에 쓰던 작은 손가방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가방이 없으면 많이 불안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주지 않았던 가방인데 그걸 선뜻 내게 주신 거지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저는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거리가 들어있었고 볼펜이나 손수건 같은 잡동사니밖에 없더군요. 별로 이상할 게 없어서 저는 아버지, 이걸 왜 주신 거예요?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볼펜을 집어들더니 내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볼펜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볼펜은 그냥 볼펜이 아니라 볼펜 모양으로 생긴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형사로 일하던 시절에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죠. 아버지는 직업 때문에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뒤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는지 그걸 계속 들고 다니셨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녹음기를 틀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그동안 틈틈이 녹음을 해오셨더군요. 비록 치매에 걸려서 일반적인 사고는 할 수 없었지만 형사로서의 본능이 아직 남아 있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녹음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아내와 장모님이 아버지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소리만 담겨 있는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겠더군요. 아내와 장모님은 아버지를 앞에 두고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기도 했고 심하게 때리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더군요. 게다가 이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우리 아버님 찌개가 상한 줄도 모르고 잘 먹네. 기왕이면 개처럼 엎드려서 먹어봐요. 그러게 저 멍청한 인간이 배 아픈 줄도 모르고 잘 먹는다. 역시 사람은 굶겨야 말을 들어. 아내와 장모님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를 비웃듯이 깔깔 웃더군요. 그걸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이중인격자 같은 모녀의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랑 장모님이 우리 아버지 학대했잖아. 내 말에 장모님이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지금 생사람을 잡는 게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동안 녹음한 내용을 그 두 명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발뺌하던 장모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그게 다 자네 아버지가 먼저 폭력적으로 굴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참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지금 끝까지 해보겠다는 말이죠. 알았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는 경찰서에서 따져보자고요.
저는 그 길로 아는 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서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저는 두 모녀를 노인 학대와 폭행죄로 고소하였지요. 두 사람은 경찰서에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담당 형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사님한테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요. 우리도 그냥 노인 학대 사건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신원조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알고 보니 아내는 처음부터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체포된 적이 있는 범죄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사망하였지요. 그걸 계기로 아내와 장모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복수를 하려고 접근을 한 거였죠. 복수의 상대가 마침 치매에 걸려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척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학대를 해온 거였죠.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 집 재산을 전부 가로채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었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집안에 들여서 아버지를 모시게 했으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형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 모녀는 이미 사기 전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알아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장모님은 죄질이 나빠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소름 끼치게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버지는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금은 다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고 나니 아버지의 몸도 많이 좋아지셨지요. 건강을 되찾은 아버지를 보니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그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